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최근에 언론 통해서 소아과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료를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도 많이 떨어져서 거의 4분의 1 필요한 숫자에서 거의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 언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소아과 의사들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본심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를 보시면 정말로 멸종이라는 표현 말고는 다른 말이 어울릴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요. 2023년 이제 올해가 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고요. 이게 100% 빨갛게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여기가 다 채워져야 4개 연차, 그리고 지금은 이제 3개 연차가 됐는데, 그 전체 인원이 수련을 받을 수가 있고 대학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확실히 미달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현저히 꺾여서 2023년에는 16%라는 사상 초유의 지원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전공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걸 보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예비 1년차가 이제 3월이 되면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이 33명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1년차에서 2년차 올라가는 사람이 57명. 이 전체를 더해도 전체 필요한 양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의 양이 2배가 되거나, 그런데 전공의 특별법 때문에 80시간 이상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지원을 안 하냐?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타과에 비해서 불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요. 수가 이야기도, 그리고 아이들 출생률이 저하되니까 복합적으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최근에 법적 분쟁도 증가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삶에 있어서의 직업 만족도도 낮은 편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직업이 그렇죠.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전망이 좋고 법적 분쟁도 없고 직업 만족도도 좋은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너네는 돈도 잘 벌면서 그렇게 불만이냐, 엄살이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근데 슬프지만 정말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로 안 해서 현재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해결은 해야 되니까요.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이 직종은 필수 직종인 것은 맞고 대체 불가능한 직종인 것도 맞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는 아이들이 보는 거니까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대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2012년과 2021년 10년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이 요양급여 비용, 수가로서 병원이 받는 걸 쭉 보면 유일하게 감소를 한 게 소아청소년과예요. 마이너스 28.3%. 근데 2021년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내과도 증가를 했고 이비인후과도 증가를 했죠. 유일하게 소아청소년과에서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월급 의사의 급여가 비슷한 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제가 소아과 전문의를 따고 나왔던 10년 전과 지금이 더 낮으면 낮았지 전혀 오르지 않았거든요. 저출산도 문제가 되죠. 이게 2021년 기준 통계인데, 출생아 수는 지금 이제 0.6, 0.7,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에 소아청소년과의 이 전체 파이가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게 이제 보일 텐데요. 미래가 그러면 있겠느냐? 당연히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직업적으로 선택하기에 미래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국가나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미 출생한 아이 한 명 한 명은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존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일 무서운 거는 이겁니다.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근데 4개 년차를 합쳐서 원래는 200명씩 800명이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300명 정도 나왔습니다. 50%가 안 되지요. 근데 내년이 되면 지금 1년차가 33명이에요. 그 밑에 1년차가 과연 몇 명이 들어올까? 아마도 더 적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800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200명이 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분의 1이 되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2025년에 발생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이 되면 2022년도에 뽑은 1년차들부터 3년제로 소아과 수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3년차와 4년차가 동시에 전문의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4년차 없이 3년차, 2년차, 1년차 이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33명도 계속 유지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아래 연차들이 과연 몇 명이 들어올 것인가, 지금보다 늘 거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뭐 50명 남짓, 그러면 전체 기존의 800명 정도의 인원에서 채 10%가 되지 않는 인원으로 현재 전국의 어린이들을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건 아무리 저출산이어서 아이들 숫자가 적다고 해도 이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적 문제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적어졌어요. 그러면 질적인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기존에 제가 수련 받았을 때 기준으로 이제 수련 과정을 간단히 정리를 한 건데요. 1년차 처음 들어오면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까지 마친 소아과에 대해서 사실 거의 아는 것이 없는 1년차로 처음에 들어와서 입원 병실에서 가장 간단한 환자들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진단을 어떻게 할 건지, 혹은 뭐 진단이 된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시작할 건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고 간단한 응급실 진료를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밤에 뭐 열이 나서 왔다던가 그런 간단한 진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1년을 수련을 받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2년차가 되면 생후 1개월 미만인데 중환인 신생아 집중치료실, 신생아 중환자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응급실 환자 중에 좀 더 복잡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아이들, 혹은 다른 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1, 2년차를 이렇게 배웠어요. 3년차가 됩니다. 그러면 3년차는 정말 온갖 분과의 문제가 복합된 소아 중환자실을 배우고요. 일반 입원실 전체를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 작성이나 연구도 시작을 해야 되죠. 의사는 기본적으로 과학을 다루는 사람이고 미래의 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차까지 대부분의 임상을 거의 마쳐요. 그럼 4년차가 됩니다. 그럼 1, 2, 3년차 전체가 보는 이 전체 소아청소년과의 입원실과 중환자실, 응급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보는 외래 진료는 어떻게 볼 건지, 그리고 논문을 이제 완성하고 전문의 시험을 쳐서 1, 2, 3, 4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빠짐없이 학습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배출되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 2, 3, 4년 차가 모두 채워져 있을 때는 각 연차에 맞는 수련을 정확하게 충분하게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뭐 1년차 없고 2년차 없고 3년차 뭐 여러 명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고 4년차도 이제 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한두 명의 전공의를 가지고는 이 전체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서 뭐 책을 보고 배우거나 교실에서 배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하고 환자를 직접 보면서 윗년차, 치프 선생님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시험을 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시험을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환자를 직접 봤을 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위험한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지방병원들에서는 소수의 전공의가 소아 중환자실만 보거나 신생아 집중치료실만 보거나, 혹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보지 않거나 응급실을 보지 않거나, 이렇게 수련의 공백이 이미 발생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적인 면에서, 그리고 미래 전문의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는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3년 뒤
입니다. 2025년 이제 만으로는 2년 반 정도 남았겠네요. 우리 아이들을 진료할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과연 얼마나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미용, 성형 수가를 깎아서 필수가 지원을 늘리면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의사들이 이제 돈 되는 데만 가니까 그쪽에 전체적인 파이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비보험 영역이고요. 하나는 보험 영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필수 진료 수가는 전부 다 이 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 사용자, 환자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비율은 한 10%에서 많아도 20% 정도이고, 대부분의 비용을 의료보험료의 형태로 국민건강보험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진료 수가를 주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미용, 성형 이쪽은 어떻게 되냐? 이건 비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이 의료를 원하는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돈을 지불하고 병원은 또 직접 의료를 제공을 합니다. 사실상 이건 개인 사업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수가가 개입하거나 할 여지가 전혀 없고요. 가격도 스스로 결정하고 종류도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비용도 직접 받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 1대1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 진료과들은 어떻게 되냐? 이 가격, 진료 수가를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협상의 이런 과정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거의 일방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정부에서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의 종류도 국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하지 마. 혹은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도 인정이 되는 것도 있고요. 이 병원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처럼 전체적으로 정부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하면 이 비보험 영역은 개인 사업자로서 그냥 식당을 하나 차리신 겁니다. 그런데 보험진료 이 수가는, 이 보험진료과들은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아주 적은 돈을 내고 학교를 통해서 이 급식비를 대행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학교에서 이 드는 비용의 70% 정도밖에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부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원가의 70% 정도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거보다 낮기는 한데 7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원가의 70%만 줘요. 제때 주지도 않습니다. 늦을 때도 굉장히 많고 혹은 뺏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자가 많고 학생이 많을 때는 그래도 박리담회로 어떻게 팔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진료 수가가 원가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 박리담회를 할 수 있는 학생 수도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학생이 어느 날 아파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한 밥을 먹고 아팠는지 다른 이유로 아팠는지 정확히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아무튼 네가 그날 밥을 했으니까 감옥에 가 라는 종류의 판결이 최근에 이제 의사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급식을 제공하던 사람이, 그러면 나는 급식은 그만 제공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 그냥 개인 식당을 열겠다. 정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고 망해도 내가 책임을 지고 이 국민건강보험에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 나는 그냥 내 병원을 그냥 개인 사업자로서 하겠다. 이렇게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보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보험 영역의 수가를 줄여서 여기를 높여라. 이거는 아예 영역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될 수가 없는 문제이고요. 이 보험 수가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그럼 의대 정원과 의사 수를 늘리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의과대학에서 의사 양성의 핵심은 본래 일반 진료를 전반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제너럴한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전문의가 되는 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옵션 중에 하나로서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거의 대부분이 전문의를 하는 나라는 사실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일반의가 증가를 하고 또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진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적인 현상도 맞고요. 그리고 전공의에게만 이렇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현실이 문제인 거지, 전공의를 하지 않고 전문의를 하지 않고 일반의로서 업무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지금 이 전공의를 하는 것보다 일반의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 의과대학 전체 수를 늘리면 이 전공의도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하고 어렵고 돈을 더 못 벌고 나의 삶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결론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일반의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걸 늘린다고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겠느냐. 의사들이 볼 때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의사들은 왜 굳이 그렇게 반대를 하냐,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근데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인데, 의사들은 반대를 안 할 이유도 있거든요. 의대생을 지금 2023년인데 당장 2024년부터 의대생을 2배로 늘린다고 해요, 만약에. 그러면 배출에 15년이 걸려요. 만약에 저 정도의 경험을 가진 의사가 되려면 한 20년은 걸리겠죠. 그럼 저는 20년 뒤면은 은퇴할 거예요. 그리고 현직 의사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2025년부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걸리는 뭐 의대 정원을 늘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해결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의사들로서는 드는 거죠. 정말로 막 의사를 늘려요? 그러면 저렴한 급여의 이제 일반의들도 많아지겠죠. 전문의가 돼도 급여가 저렴해질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기존의 의사들, 심지어 자리를 잡은 병원들은 훨씬 더 헐값에 페이닥터, 봉직의사를 많이 쓸 수 있어요.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미 의사가 된 사람들은 손해를 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더 디테일한 얘기긴 합니다만, 정말로 의과대학 수를 막 늘려요. 아주 많이 늘렸다고 쳐요. 그러면 아이들 의대 입학이 쉬워지겠죠. 의사들도 다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의대 보내기 쉬워지고, 그럼 병원이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 물려주기도 쉬워지고, 이거는 이미 우리 로스쿨에서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로스쿨 되면서 인원이 많아지고 변호사에게가 비교적 쉬워졌고, 보통 다 열심히 하셨지만 아무튼 중소 로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걸 물려주기가 용이해졌죠. 그러면 사실 그거는 카르텔이 공고해지는 거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갈 거라는 쪽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부도 아니고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안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저희도 다 욕먹는 거 아는데 굳이. 그런데 그 이유는 의사들도 일반 국민이고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안과 다 환자예요. 소아과에서만 의사지. 근데 저희 애들은 또 소아과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의료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총 인구를 보면, 이게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2019년 11월에 인구 정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 약간의 부침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후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추세를 보면 앞으로 훨씬 더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990년과 2030년 혹은 2040년을 비교를 해봅시다. 의사들 요즘 다들 70, 80 하시고 의사 정년 없죠. 의사들 수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의대 정원 늘리면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환자의 수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진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전체 인구가 주는 그 추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의료의 질적 저하와 남용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도 그 고3 수험생들 전국 의대 다 채우고 서울대 공대를 가는데 아무리 늘려도 똑똑한 애들이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의사가 되는 사람들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로서 배출된 사람들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카페를 열었어요. 근데 옆에 카페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쿠키 하나라도 더 갖다 놓게 되고 주스 한 종류라도 더 팔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소비자들에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굳이 필요 없는 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기게 될 거고 당연히 총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당연히 인구가 줄고 특히 생산 인구가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보험료는 파이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총 의료비는 의사를 늘릴수록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이 훨씬 더 빠르게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의사들이 뭐 이렇게 되면 돈 많이 벌어서 뭐 좋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하지만 저희는 돈을 좀 더 버는 거 물론 좋은데 저도 한 80 살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제가 이용할 의료의 양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그때 너무 비싸고 퀄리티가 좋지 않은 의료를 누리는 게 지금 돈 조금 더 버는 것보다 가치가 없을까요? 지금 돈을 좀 더 버는 것보다 노후에 질 좋고 저렴한 의료를 누리는 게 의사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이득이에요. 다 자녀 있고 부모님들 계시고 똑같이 언제라도 아플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환자 입장에서 내가 누리고 싶어서 이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의대 입학할 때 진료 과목을 미리 정해서 뽑아라. 그럼 소아과를 뽑아라. 외과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근데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의사 양성의 기본은 제너럴한 진료를 볼 수 있는 일반의의 배출이다. 이건 전 세계 의과대학이 동일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뽑아라. 또 얘기를 하시면 일단 이게 전체 이 의대를 들어와서 최종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코스를 정리를 해본 건데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의과대학에 들어와요. 근데 이때는 사실 의대 과정이 뭐 어떤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일단 들어옵니다. 좋다고 하니까. 들어왔어요. 의과대학 6년을 보내요. 근데 이거 다 앉아서 그냥 책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2년 실습을 돌긴 하는데 대부분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참관하는 수준인 거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꿈이 큽니다. 저도 제가 산부인과나 막 외과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때 생각이랑 달라졌죠.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와 멋있어 보여 해서 꿈을 키웠어요. 근데 일단 의사가 됐죠. 그런데 이때 실습을 돌고 인턴 1년을 하는 동안 이때 실제로 경험을 무수히 하면서 나의 적성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제가 산부인과와 외과를 포기하게 됐던 계기는 제가 수술실에서 2번 쓰러졌어요. 저는 머리 위에 이렇게 뜨거운 게 있으면 이렇게 쓰러져요. 그 조회 시간에 한 번씩 쓰러지는 애들 있죠. 근데 그거를 수술실에서 경험을 하고 나니 나는 수술을 길게 하는 과를 갔다가는 환자가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술하는 과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뭐 내과나 정신과나 그런 그 수술이 없는 앉아서 진료할 수 있는 과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실습 돌 때 했어요. 그리고 인턴을 두는데 인턴은 매달 한 그 분과를 이제 돌아가면서 배워요. 뭐 3월에 정형외과, 4월에 마취과, 5월에 소아과 이런 식으로 매달 돌아가면서 배우는데 이땐 대부분 잡일이에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주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의국의 분위기라던가 이 1년차들의 삶이라던가 환자 군 혹은 의국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 나는 이과를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건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과를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정형외과를 3월에 돌았는데 3월에 들고 와 이거는 시켜줘도 못할 과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정형외과가 적성에 맞는 선생님도 계시겠죠. 근데 정형외과 적성에 맞는 사람에게 정신과를 만약에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적성에 안 맞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적성, 성향, 저의 경우에는 체력도 고려 대상이었고 그럼 나의 삶의 중심을 앞으로 어떻게 둘 거냐 혹은 그 당시 내 가족의 상황 이런 것들도 모두 고려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아무튼 뭘 해도 일반 직역보다는 좋으니까 아무거나 일단 해 라고 하면 결국은 인턴 레지던트 쭉 해놓고 자기가 배운 과를 포기하게 돼요. 저에게 만약에 입학할 때 너 신경외과를 해. 되게 좋은 과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그런데 신경외과를 해도 제가 그거를 평생 할 수가 없으면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다 마쳤어도 포기하게 돼요. 그냥 일반의로 그냥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큰 낭비죠. 그래서 이 레지던트를 또 하면서 이때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인턴하고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이건 못하겠다 해서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 그 이후에 4년, 3년, 4년을 하면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만 해도 저희 의국이 11명을 당시에 뽑았는데 그 중에 2명이 도저히 소아과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서 2명이 이탈을 했었어요. 그거는 그냥 돈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오히려 정말로 돈만 보고 선택하는 거였으면 다른 것들이 고려가 안 되어야겠죠. 그런데 뭐 저희도 압니다. 고3들 다 지금 의대로 몰린다고 하는데 뭐 웬만큼 밥 먹고 사는 직업인 거 맞고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아요. 아마 다른 직업도 다 그러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뭐 사업을 하건 뭐 교사가 되건 뭐 언론 쪽에 계시건 돈만 보고 내가 이 직종을 선택하진 않잖아요. 근데 의사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거고 그 상황에서 내가 무슨 과를 할지는 나의 전체적인 걸 보고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그냥 아이들 보는 거, 평생 보는 거,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평생 지내는 거, 막 대학 교수님들 다 늘 젊게 사시잖아요. 젊은 엄마들, 뭐 예쁜 아기들, 또 걔네 뭐 토하고 뭐 똥 싸고 해도 더럽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소아과를 했고 다행히 저는 그게 제 적성에 맞았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전문의를 취득을 해요. 그 이후에 전임의라고 해서 전문의 신분인데 펠로우라고 보통 부르죠. 이걸 2년에서 5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세부 전문의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소아응급의 세부 전문의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된 상태에서 소아청소년 세부 전문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부 전공까지를 한다. 그럼 이거는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에 뭐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학문적인 의욕, 아니면 자기의 흥미, 아니면 자기의 삶과의 밸런스, 이때는 또 다 가정이 또 있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대를 입학할 때 진로 과목을 미리 정해서 뽑아라. 이거는 사실 이 너무 긴, 이게 몇 년입니까? 도대체 한 15년 걸려요. 이 전체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개인의 삶에 너무나도 이거는 결정을 박탈하는 가혹한 거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과목을 미리 정해서 뽑는다? 그것도 저희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합쳐져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1차, 2차, 3차 의료가 모두 무너졌다는 점이에요. 이 환자가 줄었고, 근데 수가도 적으니 박리담에도 불가능한데, 그럼 수입이 감소를 하죠. 그런데 당연히 직원들,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니 코로나 시기에만 660여 곳이 소아과만 폐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1차 의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일부 아동병원은 오픈런을 할 정도로 환자가 몰리는데 그 외에 정말 풀뿌리처럼 하나하나 살아있어야 할 지역에서의 의사들이 멸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2차 병원으로 혹은 아동병원으로 이제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일부의 병원들은 잘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와 함께 이제 운영을 해야 하는 중소병원, 2차 병원급에서는 당연히 소아과는 진료를 볼수록 적자가 누적이 되니까 진료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중소응급실이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소응급실 폐쇄는 대학병원의 몰락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이나 응급병상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소아응급 전문센터의 경우에도 전문센터로 지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으면 적자가 아닌데 그 지원금을 못 받으면 적자예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진료로는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입원실을 축소하고 세부분과 진료가 안 되고 응급실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 2차 병원의 중소응급실 폐쇄랑 연결이 되냐면 이 중소병원 그 응급실에서는 꼭 소아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소아를 충분히 커버해 주실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과 의사와 응급의학과 의사가 같이 들어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좋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 3차 병원으로 보낼 수 있어야 2차 병원에서 환자를 가리지 않고 용감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3차 병원에 입원이 안 되고 응급실을 닫아버리면 내가 이 세부분과까지는 전문의가 아닌 상태에서 아무 환자나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아과 의사가 아닌데 혹은 이 세부분과에 대해서 모르고 기구도 없고 입원실도 없는데 이 환자를 응급실에서만 계속 데리고 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이제는 법적인 책임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의사들이 느끼기에는 무서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 개인 입장에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에 더해서 통상적인 진료의 결과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감옥에 가는 걸 실제 지금 의사들과 의대 학생들이 모두 목격을 했고 그리고 특히 소아과의 경우에는 민원이나 소송 이런 게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버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전공의가 없을 때 전문의를 뽑아서 그러면 당직을 세우면 안 되냐? 지금 모든 병원에서 응급실 입원 전담 전문의 뽑고 있어요. 충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의로서 거기 들어가는 순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그냥 내가 져야 되는데 이거는 통상적 진료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건 불가항력이건 아무튼 형사처벌의 가능성,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가급적 가정이 있는 의사 개인으로서는 안전한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돈을 덜 받아도 안전한 일을 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학과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이제 시대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어요.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런 존중이랄까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지원할 때만 해도 피안성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 정재영이라고 해서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왜냐하면 일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은데 나도 좀 자야 되고 나도 좀 쉬고 싶고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존중이 전 국민, 전 세계인이 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의사들만 증가를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워라밸에 대한 그런 중점이 더 높아졌고 또 환자의 인권이나 환자의 알 권리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도 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시대적인 변화,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뭔가 의사들이 불안이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의사의 인권 혹은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문했을 때 그게 사실은 환자 인권이나 알 권리가 강조되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혹은 사명감이라는 말로 좀 무시되고 있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쉽게 바이탈을 직접 다루는 과를 용감하게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수가는 너네 또 돈 얘기냐 하시겠지만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게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모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아과가 이렇게 몰락하는 거 그냥 두면 나머지 과들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아과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다음 뭐 산부인과도 이미 겪었죠. 뭐 지금 반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인과의 얘기지 산과는 여전히 지금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수술하는 각종 외과들, 그리고 그 외에도 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의 특성, 그리고 고비용이 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상쇄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특히 소아진료의 특성은 비용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액 하나를 써도 뭐 절반 정도 쓰고는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죠. 약도 뭐 같은 약 못 쓰고 소분해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인력이나 시간이 있습니다. 위험도 높죠. 불확실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진료 시간도 길어요. 똑같이 뭐 배가 아파서 온 환자를 봐도 성인 환자 한 명 보는 시간과 소아 환자 한 명 보는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뭐 성인 환자는 그러면 검사라도 할 수 있어요. 뭐 CT도 찍어보고 혈액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소아에서 그거 함부로 모두에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급여 항목을 창출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 소아진료의 특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너네 성인이랑 똑같은 수가로 아무튼 같은 행위를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소아과 의사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소아과 의사를 살려야 한다고 정말로 생각을 한다면 이 비급여 항목의 부재, 긴 진료 시간, 고비용과 고위험에 대한 거는 상쇄할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소아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소아외과, 뭐 소아마취도 그렇고요. 뭐 외과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소아외과 계열, 소아응급, 뭐 소아마취, 이 모든 소아 대상의 진료 전체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수가가 정상화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소아과와 특히 산부인과에는 저출산에 대한 특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모든 나라에서 이미 시행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볼륨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인 진료의 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한 책임 면제, 산부인과가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했던 것도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해서도 의사 네가 돈을 내라 하는 그 정책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상적 진료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쁘면 형사처벌을 하는 상황이 돼서 모두가 몸을 사리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 피해는 정말로 환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 가족이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뭐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1%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100명을 그렇게 진료를 하면 99명은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내 가족이면 뭐라도 하고 싶죠. 그런데 이 통상적인 진료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해서 법적 보호가 안 되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점점 더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만 접근을 하는 그런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다 환자들에게 가는 거고, 저희 스스로도 또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막고 최대한 의사들이 용감하게 또 자기가 아는 영역에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건데, 그런 선순환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저도 엄마예요. 아이들 키우고 있고. 그런데 당연히 아이들이 아프면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걱정이 많아지고, 뭐 당연히 모두 이해를 합니다. 뭐 소아과 보호자들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겪는 동시에 그 마음을 또 똑같이 이해하는 유일한 집단이 소아과 의사들이에요. 혹은 소아를 보는 의사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호자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이나 처방이나 진료의 과정이 결코 아이에게 해를 입히는 과정은 절대 없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 거고, 그 과정이 이제 보호자분의 생각과 다르고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같이 생각을 좀 하고 또 좋은 환경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환자고, 우리도 엄마고,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고, 이 시기를 되돌릴 수 있을까? 어른들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나? 우리가 3년 뒤에, 5년 뒤에 정말로 소중해진 이 적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정부의 노력 그리고 정책, 법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